네, 안녕하세요. 헌법총론 이제 13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죄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실은 이른바 이제 범죄 이론, 넓은 의미에서 범죄 이론이 다 끝난 셈이죠. 범죄 성립 요건으로서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문제로 미수론하고 공범론까지 해서 범죄 이론이 이제 끝난 셈이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죄수론은 이 범죄 이론은 아니죠. 그래서 크게 이제 범죄 이론하고 형벌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 죄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이론에 속하냐 형벌 이론에 속하냐 이것도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약간 중간 단계에 있다고나 할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하튼 어쨌든 일반적으로 범죄 이론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죄수론을 말씀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좀 덜 드린 것이 있지요. 그래서 33조에 관해서 한두 가지 좀 주의하실 문제만 말씀을 드리고 죄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주의하시면 되는데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선 33조 본문에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진정신분범의 경우에는 이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이 없는 사람이 이제 진정신분범을 도와주게 되면 전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전3조라고 하는 것이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이 세 가지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정범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접정범은 34조에 33조 다음인 34조의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3조이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조문상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도 지금 이제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도와준 경우 그래서 교사나 방조나 또는 공동정범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비신분자가 간접정범도 될 수 있겠느냐 신분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도 이 경우에 이제 아주 극히 드물게 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여지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신분자를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비신분자가 신분범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간접정범이 될 텐데 아주 뭐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통설의 입장은 비신분자는 신분자를 이용해서는 간접정범을 할 수 없다. 신분범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의 특수한 의무 이것을 위반하는 것이 이제 신분범이기 때문에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조종해가지고 의사지배를 해서 간접정범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형식적으로도 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전3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정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주의하셔야 될 것이 단서의 경우에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에 있는 부진정 신분범에 대해서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존속살해죄를 교사했으면 이 정범은 존속살해죄 정범이지만 교사범은 그냥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때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이 무겁게 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부진정 신분범의 경우에 형의 가중 감경이 이제 있는 경우가 부진정 신분범이죠. 그래서 가중 감경이 전부 다 이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중한형으로도 벌하지 않지만 경한형으로도 가벼운 형으로도 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아살해죄를 범하게 교사를 했다. 그러면 정범은 영아살해죄로 좀 가볍게 처벌받겠지만 교사범은 보통 살인죄의 교사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게도 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중 감경이 전부 다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본문의 경우인데요.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신분범죄에 대해서 지금 비신분자가 도와주는 경우에 전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본문이기 때문에 33조 본문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렇죠. 비신분자가 범죄 행위를 하고 신분자가 도와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33조하고는 관계가 없다. 33조 본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33조가 지금 신분범을 얘기하고 있는데 비신분자가 범죄를 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범죄가 안 되겠죠. 범죄가 안 되는 행위에 신분자가 도와줬다, 뭐 교사를 했다, 방조했다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범 자체가 지금 범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방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신분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이 경우는 33조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혹시 여기서 또 어떤 분은 아주 깊게 생각을 하시면은 교사 방조는 그렇다 치지만 공동정범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사실 이것이 전 3조에서 공동정범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때에도 역시 33조는 지금 신분범의 경우이기 때문에 신분자의 행위를 전제로 해서 비신분자가 가공한 이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거꾸로 비신분자 행위를 전제로 하고 신분자가 가공한 도와준 행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공동정범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실제 사례에 있어서는 공동정범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서로 공동해서 범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행위를 도와줬느냐 이것을 판별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결국 같이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만약 판별이 안 된다면 결국 이때는 신분자의 행위를 비신분자가 도와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되는 결국은 처음에는 비신분자가 처음에 행위를 했고 신분자가 도와준 경우를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 공동정범이 된다면 누가 누구를 도와줬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33조 본문은 신분자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비신분자가 도와준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단서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부진정 신분범의 경우에는 이런 그 제한이 없다. 누가 누구의 행위를 뭐 도와줬건 간에 설령 비신분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이거 자체가 지금 범죄죠.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분자가 가공을 한 경우에도 단서는 역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이때 중환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라는 이 규정 자체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신분자의 행위에 대해서 신분자가 도와줬다면 신분자만 무거운 형이나 또는 가벼운 형으로 처벌이 되고 비신분자는 보통 범죄형으로 그대로 처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합니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3조 본문은 신분자의 행위를 전제로 해서 비신분자가 도와준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단서는 둘 다 신분자의 행위에 비신분자가 도와줬건 비신분자의 행위에 신분자가 도와줬건 간에 둘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수론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죄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의 숫자를 말하는 죄의 숫자, 범죄가 한 개냐 여러 개냐. 결국 이것은 한 개의 범죄하고 여러 개의 범죄는 다르게 처벌을 하겠지요. 아무래도 여러 개의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중 처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한 개냐 여러 개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이제 죄수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수를 결정하는 이제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결국 구성 요건을 표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몇 개가 있었느냐. 이것이 이제 죄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것이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헌법에 정해놓은 구성 요건이 있으니까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몇 개냐에 따라서 범죄 숫자를 정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정확하지 않은 좀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행위를 기준으로 행위가 몇 개였느냐 이걸 기준으로 한다거나 또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른바 이제 그 전속적 법익, 일신 전속적 법익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그런 법익, 그러니까 개인적 범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서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이런 일신 전속적 법익에 대해서는 이 법익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 사실을 살해 행위를 기준으로 이제 하겠습니다만 하나의 살해 행위로 여러 명을 만약에 살인을 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폭탄 같은 걸 던져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명이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이 한 개의 살인이냐, 여러 개의 살인이냐라고 할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신전속적인 법익이죠. 그래서 법익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명이 사망했으면 여러 개의 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범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예컨대 이제 행위가 중요한 범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죠. 법익 자체는 하나지만 몇 번 이것을 했느냐. 예를 들면 이제 술에 뇌물죄 같은 것은 이 행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몇 번 받았느냐 하는 거죠. 결국 침해되는 법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 공무원의 어떤 청렴성 이거 하나지만 몇 번이나 뇌물을 받았느냐. 그래서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뇌물 범죄 숫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범죄에 따라서 조금씩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범죄에 따라서 어떤 측면이 중요하냐를 봐서 범죄 숫자를 좀 다르게 평가한다. 이런 점을 좀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우리가 이제 일죄냐 수죄냐를 이제 뒤에 좀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수죄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처벌을 이제 더 무겁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벌하느냐 하는 것도 보겠습니다만은 이때에도 원칙 이론상 이 무겁게 처벌하는 방법이 또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병과주의라는 것이죠. 병과주의. 그래서 형벌을 두 개의 형벌을 같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병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징역형이 있고 벌금형이 있으면 징역도 하고 벌금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병과형이죠. 그다음에 또 이론상으로는 사실은 두 가지 다 징역형이면 요거 징역형, 요거 징역형을 합해가지고 처벌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병과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형법의 규정은 이제 이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 그러니까 자유형과 재산형 이렇게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만 이제 병과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결국은 하나로 처벌한다는 건데, 말하자면 이 한 범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 형벌이 여기에 그냥 흡수가 돼버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사형이라든가 또는 이제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런 경우에는 뭐 특별히 이 사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형벌을 선고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흡수해서 처벌을 한다. 이것이 이제 흡수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른바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이렇게 처벌을 한다 하는 걸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흡수주의로 처벌을 한다. 그래서 여하튼 그렇고요. 경합범, 일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일반 경합범에서도 중환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일 때는 흡수돼서 하나로만 처벌을 한다.